지난 16일 낮에 한 남성이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언가 챙겨 들고 나와서 아파트 밖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아파트에 60살, 6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17일 밤 35살 김모 씨가 이 아파트에 들어왔었고 이후에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뒤에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려다 붙잡혔고 경찰이 추궁하자 A씨를 60살 A씨를 살해한 혐의도 시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전자발찌, 그냥 성폭행범이 차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채웁니다. 이번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도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8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살인을 저질렀고 전자발찌 쉽게 파손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백선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가위로 잘라낼 수 있습니까? 전자발찌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발찌 하면 네. 왠지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한 번 차면 영원히 풀을 수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맘먹으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따로 되거든요. 네. 근데 훼손하는 걸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자르기 힘들게, 네. 끊기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네. 7번이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문제는 이제 훼손했다면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훼손할 경우에 뭐 경보음 알람 같은 게 울립니까? 그러니까 훼손을 하는 순간 네. 이제 법무부에 보면 보호관찰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다 관리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훼손을 네. 하는 순간 바로 연결이 가고요. 네. 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발찌는 발에 차는 발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휴대용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위치 추적기하고 발찌하고 5m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추적기도 일체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던 게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 두고 나가면 알람은 울리지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발찌 자체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사라졌다는 거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추적하면서 알 수 있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 추적기를 안 갖고 네,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좀 되짚어보면 전자발찌가 제도상 관리상 여러 허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남에 지금 60대 여성이 살해된 그 집에 이 피의자가 3일 내내 갑니다. 네. 3일 내내 갔다가 이제 6월 16일 날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17일 날 밤에 전자발찌를 훼손해요. 네. 훼손하고 이제 달아납니다. 달아날 때 렌트카를 하나 빌려서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그 렌터카를 빌린 렌터카를 이용해서 날치기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날치기를 하다 검거가 됐는데 이제 대전서에서 검거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역으로 서초 경찰서에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라고 알려서 인계를 해준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해 용의자로 추적 중에 경찰이 잡은 게 아니고 아니죠. 날치기 용의자를 대전에서 잡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차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네. 왜 안 차고 있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게 살인까지 확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해 용의자를 하던 그 추격팀이 잡은 건 분명히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대전에서 검거가 된 거고 날치기 때문에 검거가 된 거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살해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걸 알게 된 건 이 네. 사람이 전자발찌를 끄는 게 6월 17일인데 네. 6월 19일 오후 1시에 알게 됩니다. 그 1시에 알게 된 것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네. 택배 고등어 택배가 왔는데 고등어 네. 굉장히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그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피해자 집에서.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네. 사망에 있었던 겁니다. 사체도 굉장히 부패가 진행돼 있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네. 알게 됐던 거죠. 저희가 화면으로 재구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과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지난 17일 밤에 이제 서울 서초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37살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라는 법무부의 통보가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이제 김 씨를 찾아 나섰지만 이제 끊고 달아났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시간 후에 경찰은 그제서야 이제 법무부 관제센터에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행적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끊기 전에는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하지만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반하면 이런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급한 경찰이 법무부 관제센터로 가는 사이에 다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이제 서류 들고 법원을 찾았는데 그때는 또 법원의 판사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이제 경찰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 영장 발부받는 데까지 또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찌를 끊은 지 18시간 만에서야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영장까지 발부받았으니까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렌터카를 빌려서 도주해서 대전에서 또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일단 네. 이 뒤에 다른 범죄기로 나가지 않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 뭐 전과 있으면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건 다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행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법 규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긴급한 상황이 네. 아니면. 근데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것보다 긴급한 상황이 있나요? 저는 그 상황이 가장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행적이 서초구에 와서 이렇게 이 피해 여성을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이나 대부분 다 알 수 있었으면 사실 좀 더 쉽게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찌 끊고 18시간 동안 경찰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어요. 네. 경찰이 이 사람을 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쫓으려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디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법무부의 관제센터에 물었더니 법무부 관제센터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경찰한테 알려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시적으로 안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매뉴얼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생활 자유나 뭐 이 개인의 인권, 범죄자 인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건 그 이후에 바로 범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법원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행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 때 항상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을 강조하다 사회를 보호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분명히 좀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법무부가 아마 제도 개선을 검토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행적을 추적하는 사이에 이미 그 전에 살인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경찰도 법무부도 이 같은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에서는 네.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자주 가면 네. 한번 가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데인지. 그래서 현장을 가봤다면서요. 네, 그래서 첫날부터 갔어요. 네. 14일 날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이 사람은 피의자는 만나지 못했고요. 네.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결국.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갔어요, 거기를. 네. 또 갔는데 그때는 갔더니 피의자가 이미 나온 상황이었어요. 네. 나왔으니까 또 역시 확인을 못했죠.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 확인을 했더라면 살인을 막을 수도 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거기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직접 다 들어가고 탐문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건 그 역시 또 말씀을- 사생활에 대해 침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할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저기를 자꾸 가지 하고 그렇죠. 현장을 2번이나 쫓아가 봤단 말이죠. 하지만 문 열고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확인할 없는 거죠. 수는 없는 어렵다 거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네. 여기에 왔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네. 여기에 와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 번째 그 집에 와서는 네. 살인이 사람을 살해하고 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단 말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봤던 그 피의자가 돌아다녔던 동선을 보니까 뭐 강원도 이런 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녔고 심지어 네. 중국 여행까지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정 위반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자발찌를 찾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이 사람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나 해외여행을 갈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허가만 받으면 그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자발찌는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최초에는 성범죄자 위주로 네.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전자발찌 탄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주 강력 범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주 지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모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동일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 네. 재범의 위험률이 높거나 전과가 굉장히 중한 전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주 제한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자발찌로 우리가 어떤 특정 범죄자,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까지는 갖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풀고 달아나서 특히 또 차고 있으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크린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자발찌 자체를 좀 변화를 줘야 돼요. 일단 전자발찌를 최초에 만들 때부터 끊기 힘든 재질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수신기하고 이 발목에 차는 거하고 일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체화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동선과 관련해서 지켜보는 인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전자발찌 부착 시작이 됐던 게 2008년인데 네. 그 해에 한 151명 정도 됩니다. 전자발찌를 네.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데 지금 2016년 6월 기준으로 하면 2,501명이에요. 네. 그럼 대략 16배 정도 증가를 했죠. 네. 근데 관리 인원은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대략 이 알람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무언가가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수신기를 놓고 왔거나 그런 게 한 8,000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이 지켜보는 인력으로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건 분명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도 분명히 늘려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물론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는 못하더라도 네. 재범의 그러니까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전자발찌 찬 사람 금방 몇천 명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